오늘은 우리 중에 당뇨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당뇨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당뇨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당뇨병 걸린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내가 당뇨병이 없다는 사람들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는요, 나이가 들면 점차로 당뇨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의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이 미리 좀 아시고 지금부터 예방하는 그런 생활을 사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 원인과 그 치료 원리, 가장 고질적인 병이면서도 또 이 천연 치료를 하면 가장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먼저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당뇨병은 우리 소변에 당뇨,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사고체인 신장이 그것을 다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인슐린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인슐린 생산 부족으로 이 피 속에 높은 혈당 수치를 일으킨 것을 당뇨병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복 혈당이 126mg/dL, 126이 이상 되면 당뇨병이다. 또 식후 2시간 혈당치가 200이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이제 병원에 가면 피 검사를 하면 당화 혈색소를 검사합니다. 이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가 당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난 2~3개월간의 혈당 평균을 알아보는 검사로서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또 피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죠. 당뇨병이 무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당뇨가 오게 되면 혈관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어서 다음에 이 혈관이 막히면서 대부분 당뇨 걸린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턴트를 박은 사람이 많죠.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죽는 제1순위가 당뇨로 인해서 죽는 제1순위가 합병증으로 심장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동맥경화와 관련된 질병들, 뇌졸중, 혈관 폐시로 인한 팔이나 다리 절단 등의 위험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참 당뇨가 위험한 것은요, 이 혈관을 다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가 안 통하죠.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고 이 당으로 꽉 채워지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결국에는 피가 순환이 안 되면요, 썩게 되죠. 그래서 이 썩는 것이 자꾸 올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왜 다리를 자르느냐? 발목도 자르고 다리를 자르거든요. 점점점 올라오면 전체 이제 감염이 돼서 죽기 때문에 막 가장 극단적인 처방이 절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봤는데 불과 40 몇 세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인데 당뇨가 너무 심해서 온 것입니다. 왔는데 보니까 벌써 다리를 잘랐어요. 이 발목을 잘라가지고 의족으로 발을 이렇게 해서 신발을 신고 있고 또 다른 자르지 않는 한쪽 애도요 썩어가지고 또 잘라야 될 형편인 거라.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식생활을 물어보니까 치킨, 피자, 콜라,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꼭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도우려고 참 많이 노력했는데 너무 심하니까요. 이 금식도 잘 못해요. 과일식을 딱 시키니까 이 혈당이 확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급하게 우리가 꿀물을 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혈당 체크를 하면서 우리 이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병이 왔다 하면요, 회복하기는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할 때 이 건강한 생활의 원칙을 배우고 그 원칙대로 생활함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또 당뇨는요, 이 모든 이런 혈관을 막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실명되는 제1원인이요, 당뇨에 의한 합병증이라는 것입니다. 또 당뇨가 더 무서운 것은 실명뿐만 아니라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 이거 정말 곤란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신장 나쁜 사람이 작년에 많이 왔거든요. 왜냐하면 한 분이 신장으로 인해서 지금 응급실에 간 사람인데, 응급실에 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투석해야 될 상황인데,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이든벨리 오는 것이라. 그래서 가족들은 이해가 안 되죠. 하도 이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소원을 이라니까 할 수 없이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특별하더구만요. 그날 밤에 이분은요, 물이 차가지고 이제 눕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제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모든 기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소변이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했는데 그날 밤에 소변이 말려서 화장실 갔는데 소변도 원래 안 나오거든요.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거침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수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날로부터 호흡도 괜찮고만 눕기도 바로 눕고 정상적인 삶이 폐에 물이 차는 거 다 빠진 거예요. 이야, 그런 참 기적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신장 나쁜 사람이 다 모이니까 이것이 다 모였어. 그래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신장에 이제 고침을 받고 가셨는데 제 모습 보면서 신장은 참 중요한 기능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기 신장 환자의 35%가 그 원인이 당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의 결과는 수명이 단축되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이 매년 16만 명, 심장병 위험률 2배에서 12배까지, 뇌졸중 위험 2배에서 4배까지, 성인 실명의 제1원인이 당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뇨로 인해서 이제 발과 다리를 절단하는 사람들이 단수가 당뇨 때문에 절단한다는 것입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당뇨에는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제1당뇨병은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 하는데, 가장 심각한 형태의 질병입니다. 이는 아동기에서부터 당뇨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름을 소아당뇨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아예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인슐린이 안 오느냐? 우리 몸의 이 면역 시스템이 췌장에 있는 인슐린 생산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인슐린이 생산이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 자가 면역성 질병이지 않습니까? 연구를 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연구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면역 체계가 인슐린 생산하는 세포를 망가뜨려서 인슐린 생산을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은 우유 단백질과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어린이가 어릴 때 모유를 적게 먹거나 일찍부터 유식을 해서 우유를 일찍부터 먹은 어린이가 제1형 당뇨병의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1형 당뇨병은 고치기 힘들어요, 사실은. 이런 인슐린을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제2형인데, 그래서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생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이 생사가 달린 것입니다. 1형
당뇨 환자의 정신은 뭐냐면 다뇨, 소변을 많이 누고 다갈, 소변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또 갈증을 더 많이 느껴. 그래서 또 물을 더 많이 마시죠. 또 심한 공복을 느끼고 혈당이 부족하니까 본능적으로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은 감소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포 속에 당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은 다 비만이거든요. 근데 제1형 당뇨병 환자는요, 빼빼 마른 사람인데도 당뇨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이고,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아주 좀 힘든 경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제2형 당뇨병입니다. 이것은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라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적게 생산되거나 또는 인슐린 저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이라는 게 뭐냐?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이 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인슐린이 하는 것이 세포 속에 이 당을 집어넣어주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세포가 이 문이 잘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비유로 표현한다면 학생들이 이제 체육 수업을 다 마치고 교실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제 수업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교실 문을 잠그던 그 열쇠지기가 와가지고 열쇠를 연단 말입니다. 열어서 문을 여는데 문이 뻑뻑해가지고 문이 잘 안 열려. 그러니까 학생들은 우르르 몰려 있는데 이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가는 거야. 이럴 때 그 좁은 문을 비집고 사람들이 간신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혈당이 세포 속으로 잘 못 들어가고 그 많은 혈당들이 다 어디에? 혈액 속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포도당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 열쇠를 문을 여는 사람을 인슐린이라 이제 표현할 수 있고, 다음에 교실 안은 학생들이 들어가야 할 세포 안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이 뻑뻑하고 무거워서 안 열리는 그 정도,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당이 이제 학생들이죠. 체육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왔는데 아까 이야기했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혈액 속에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몸이 인슐린이 주는 자극에 둔감해져서 이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똑같은 인슐린 양으로 이렇게 문을 열려 해도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이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당뇨병이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간에서는 포도당 생성이 조절되지 않고 계속 포도당을 생산해내고, 근육에서는 이 포도당이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가게 되고, 지방에서도 혈당이 지방으로 바뀌어 축적되지 못하는, 혈당이 이제 남으면요 이 지방으로 축적돼야 되거든요. 그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혈당이, 그러면 간에서는 포도당을 덜 생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간에서는 또 계속해서 또 포도당을 또 만들어내.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지금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는 무엇이 잔뜩 있어요? 포도당이 잔뜩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도당의 양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몸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확 품어내거든요. 품어내면 세포 문이 열려야 되는데 세포는 또 문이 안 열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 속에 막 포도당이 가득하니까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혈관이 막히죠. 다음에 그걸 처리해야 되는 이 신장은 감당이 안 되죠. 사구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오면 심장질환, 다음에 이런 혈액 막히는 것, 그래서 잘못하면 뇌졸중도 오고요. 또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신장이 망가지는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유전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그럼 환경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좋지 못한 식사를 할 경우에, 두 번째는 운동 부족, 다음에 그 결과 비만, 과도한 칼로리 섭취 등이 바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간단하게 두 가지만 딱 정리해 보면 식사 잘못, 운동 부족인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 30, 40대 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오늘날 대부분의 일이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다 육체적인 노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당뇨병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즘은 사무실에서 보는 사무직 사람들, 앉아서 일을 보고, 그러니까 육체적 활동이 거의 없죠. 그리고는 또 저녁에 회식 문화, 이것 때문에 30, 40대들이 당뇨병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더 높인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그러므로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개선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운동 부족, 잘못된 식사 습관이면 그 두 개만 고치면 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고 무엇으로 고치려합니까? 약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해 보십시오. 점점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지는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최적의 생활습관 프로그램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훌륭한 식사를 유지함으로 정상적인,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 그래서 당뇨병 고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만, 식사와 운동만 잘하면요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이 이든밸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르치고 이 실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음식물을 정제되지 않는 식물성 식품, 그래서 육류와 동물성 식품이 전혀 없는 이 음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해야 될 딱 두 가지가 있다면, 물론 환경이 중요하죠. 공기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드시고 오전과 오후로 두 번 하십시오. 두 번. 중간에 쉬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요 나머지는 다 조건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이 수풀에서는 피톤치드를 내주죠. 여러분이 운동할 때요 우리 몸에 정상적인 호흡의 4배 이상의 산소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니까 우리 몸의 모든 대사작용이 다 원활해지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집에 가서도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요리 교실을 열고 요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요리 배울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상담하고 그 다음부터 또 요리를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다음에 집단 강의, 이제 이와 같이 건강 생활의 원리를 가르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에 이제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커피, 차, 알코올, 담배 이 같은 것을 피하도록 하고, 다음에 휴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녁 9시만 되면 다 불 끄고 소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9시면 소독해야 되는가? 내일은 이 수면과 관련되는 멜라토닌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10시까지 이렇게 불 켜고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9시 되면 주무셔야 됩니다. 근데 어저께 쫙 볼일이 있어서 내려가 보니까 방마다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제 문자 보셨습니까? 문자 본 사람은 전부 다 그때 안 주무신 거야.
여기서는 여러분 9시 되면 잠이 오든 잠이 오지 않든 간에 무조건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요, 잠이 안 온다 하더라도 불 끄고 눈 감고 있으면 그것이요 수면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우리가 공부할 것이지만 왜 일찍 자야 되는가? 우리가 지침, 잠을 잘 때 우리 몸을 치료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근데 이 물질이 언제 나오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미리 9시부터 잠재우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죠? 다음에 또 이제 우리의 이 정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신앙 상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 건강의 원리, 다음에 병의 원인과 치료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신치료에 대한 문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소망이 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뇨 환자의 신부전증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뇨 환자의 신장질환의 악화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혈압, 흡연, 고지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당뇨 환자는요, 이 고혈압과 고지혈을 다 함께 갖고 있습니다. 따라 붙어 있어요. 당뇨 환자가 되면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 그 제2형 당뇨 환자가 되었다는 의미는요, 육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고지혈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당뇨 환자가 이 신장 질환으로 악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을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신장에 엄청난 무리를 줘서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이 완전 채식으로 바꾸고 이와 같은 약품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들이 일주일에 알약 한두 개만 복용해도 중증 신장 환자가 될 위험률이 2배나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약을 어떤 종류의 약이든지 약 드시는 것이 있으면 약은 빨리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은 여러분의 정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제 공급되는데 그 정상 치료 외에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그 약 찌꺼기들은 다 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약을 다 끊어도 삶에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건강한 상태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뇨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뉴스타트 생활 습관 프로그램의 첫 번째 필수 요소는요, 운동입니다. 엄격한 의미로는요,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후 2시만 되면 스트레칭 하죠. 다음에 스트레칭 끝나면 우리가 거의 1시간 이상 걸리죠. 우리가 가까운 경대를 도는 분들 또는 화동저수지 갔다 오는 분들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적인 이 신체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킵니다.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운동은 당뇨 환자에게는 인슐린처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혈액을 빠져나가서 건축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는다 하는 것이고, 또 운동에 소모되는 열량이 일주일에 500칼로리에서 3,500칼로리로 증가하게 되면 당뇨병을 일으키는 위험률이 거의 50%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이 당뇨병 치료에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과 당뇨병 위험들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운동에 500칼로리를 쓴 경우에는 당뇨 발생 상대 위험률을 1로 본다면
3,500칼로리의 양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 하게 되면 그 위험이 50%나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뉴스타트 생활습관 프로그램의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식사요법입니다. 지금까지 당뇨 환자들은 그들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복합당질이 풍부한 탄수화물과 식물성 식품을 제외해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의사들이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을 사실 적게 먹도록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바로 당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결과 당뇨병 환자가 자연히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니까 이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고단백 육류 위주의 식사가 혈당은 떨어뜨릴지 모르지만 신장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단백 식사가 이제 신장 기능을 이제 약화시킨다는 것이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신장의 미세한 여과 구조인 사고체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애나 사망을 유발하는 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고단백 섭취가 이 신장의 사고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과 기능이 나빠지면 소변에서 단백질이 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보게 되면 거품이 막 일어나잖아요. 거품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단백뇨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의 신장 여과 기능은 1분에 125ml를 이제 거릅니다. 그러나 신장이 반 이상 망가진 환자는 불과 50ml밖에 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 이상 망가진 사람, 신장 기능이 반 이상 망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처방했냐면 하루에 40g의 저단백 식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하루에 정상적으로 섭취해야 될 단백질은 95g을 섭취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사실 95g도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국에서 정해준 이것의 반 이하인 40g의 저단백 식사를 공급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히려 신장의 여과 기능이 50% 상태에서요 더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 딱 진행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단백 식사가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좋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표를 보면 보통 미국식 식사는 뭐 육류가 많이 포함된 고단백 식사지요. 그래서 그 결과 신장 기능이 쭉쭉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다가 식사 변화를 딱 해가지고 저단백 식사를 했더니 신장 기능이 50%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쭉 유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실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저단백 식사를 하니까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혈중 단백질 수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저단백 식사를 하니까 혈중의 단백질 수치는 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험 결과인데요. 저단백 식사를 하니까 혈청 알부민의 수치가 더 올라갔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질이 현격하게 줄어들어버리면서 오히려 혈중 단백질 수치는 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니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게 옛날 의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단백질을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단백질을 더 낮추는 저단백 식사를 했더니 혈청 알부민 수치가 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의 소변 단백질 손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저단백 시기는 소변의 단백질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혈청 내 단백질 수치는 더 상승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육류를 섭취할 경우에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우리 몸에 많이 습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혈관을 다 막기 때문에 심장과 혈관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사,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육류 위주의 단백질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 바로 이처럼 심장, 혈관계 질환이 악화되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재림교인 남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물 좀 더 주세요. 재림교인들도 이제 이 FM 재림교인들은요 채식을 하고요. 다음에 중간 정도의 재림교인들은요 육식과 채식을 적당히 하고요. 이제 아직 믿음이 없는 재림 신자들은 육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림 신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지역교회 가가지고 다닐 때요 사람들을 보고 시험 받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옳은 것을 알고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인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육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당뇨로 인한 사망률 위험이 1밖에 되지 않는데 한 주일에 6번 이상, 그러니까 거의 날마다 육식을 하는 사람이죠. 이러는 사람은 3.8배나 이 당뇨로 사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식의 장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채식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풍부한 섬유질을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유질이 특별히 당뇨 환자한테 절대적으로 좋은 이유는 혈당 조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성 식품에는 이 섬유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섬유질 종류는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펙틴, 검 같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섬유질은 물에 녹는 수용성이 있는가 하면 물에 녹지 않는 불수용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성 식품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사는 이 수용성이든 불용성이든 간에 관계없이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섬유질이 많은 식품은 이 섬유질이 혈당을 품고 있어가지고 서서히 혈당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갑자기 혈당이 팍 오르는 일이 없는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슐린도 적게 필요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펙틴, 검 같은 수용성 섬유질은 위에서 음식이 서서히 내려가게 하고 또 소장에서는 단순당이 서서히 흡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지방, 고섬유질 채식은 저혈당을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일 식사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당뇨 환자에게 과일식을 하러 가면 먼저 질문을 하죠. 과일 먹어도 됩니까? 왜냐하면 과일은 그 자체가 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과일도 그것이 무엇이 많아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요. 과일 식사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슐린의 필요량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열량을 1000칼로리당 섬유질 섭취를 25g에서 35g을 할 때 이 인슐린이 적당하게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루에 몇 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하죠? 보통 250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30 곱하기 2.5 하면 한 50g 이상의 이 섬유질 섭취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현미 드시고, 다음에 이곳에서 야채 식사하고, 저녁에는 과일 드시고, 다음에 또 쌈 나면 쌈 드시고, 이 식사하면요 충분히 50g이 됩니다. 특히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이제 보게 되면 표가 있는데요. 보십시오. 옥수수 가루, 뭐 붉은 강낭콩 이런 데 굉장히 많죠. 또 밀기울, 말린 코코넛, 피스타치오, 콩, 아몬드. 콩에도요 섬유질이 많습니다. 다음에 아몬드 섬유질이 많아요. 편두, 렌틸콩도 섬유질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에 깐 옥수수 62.6 한 컵에 이렇게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채식을 하게 되면 뭐 이거 일일이 생각하실 필요 없이 다양하게 드시면 필요한 섬유질은 충분히 섭취하신다 생각하시면 되죠. 섬유질에서 얻는 또 다른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은 독성 물질, 발암 물질을 희석시키고 또 그걸 붙잡고 결합시킨다는 거죠. 붙잡고 불활성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딱 수갑을 채운다는 거죠. 수갑을 딱 채워 난 다음에 변으로 배출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중금속, 발암물질, 독성물질들을 이 섬유질이 처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검사를 했는데요. 우리 몸에 이런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 기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기계가 있더라고요. 체크했더니 저는요 중금속이 제로예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채식만 하니까 섬유질이 다 중금속을 다 배출한다는 것이죠. 또 섬유질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은 육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면요 이 대장의 건강이 아주 좋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밝혀진 바로는 대장의 미세균들이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미세균은 섬유질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대장에 있는 미세한 생물들이요 그 섬유질을 통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고 항암 물질까지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유질이 옛날에는 그냥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배출된다 했는데, 점점 과학이 발달되면서 대장까지 내려오면 대장에서는 이 섬유질을 이제는 일부는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 몸의 에너지의 10%를 낸다는 것입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내고 또 항암 물질도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요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먹을 음식으로 정하신 채식들, 그러니까 곡식, 과일, 야채, 견과류를 우리가 식사로 하게 되면 점점 과학이 발달할수록 놀라운 신비를 밝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비타민 12는 채식에는 없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통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채식에서도 비타민 12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섬유질은 만성변비를 해결하죠. 그래서 데니스 버키트 박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섬유질을 많이 포함한 식사를 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퇴행성 질병이 드물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드물다. 네, 자 넘어가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당뇨는 제1형과 제2형이 있다.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 있고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 있다.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제2형이다. 근데 제2형은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면 쉽게 고칠 수 있다. 그거는 어떻게 고치느냐? 당뇨병이 일어난 그 원인이 딱 간단하게 하면 딱 두 가지로 추락될 수 있다. 물론 세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유전적인 요인,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인데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 첫 번째가 운동 부족, 두 번째는 식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뭐냐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식사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식으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당뇨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심장의 문제도 있고요, 신장의 문제도 있고, 다음에 뇌혈관 계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모든 문제도 이 식사를 바꾸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본 연구 논문에 의하면 점점 개선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이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원리를 배우고 또 이 원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건강한 삶으로 날마다 훈련하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